시속 115km. 멈출 수 없다. 정면에서 차량이 달려온다. 크레인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카메라가 올라가야 한다. 지금.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늦어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케이프타운 1983년. 상대가 먼저 쳤다. 올리비아가 피했다. 그 틈에 오른손을 꽂았다. 그녀의 오른손이 상대 턱에 박혔다. 무너졌다. 심판이 멈췄고 끝이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저 여자 직업이 모델이라고. 에이전시에서 얼굴에 멍이 너무 많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올리비아는 무에타이를 택했다. 2004년 올리비아는 남아공 챔피언이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올리비아는 더 위험한 쪽으로 갔다. 2007년 혼자 태국으로 건너갔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반, 주 6.5일, 예외 없이 맞았다. 일어났다. 또 맞았다. 또 일어났다. 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링 위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올리비아는 혼자 외국인이었고 태국어도 몰랐다. 링 위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다. 치고 맞고 버티는 것만 있었다. 다음날 다시 올라갔다. 또 졌다. 또 올라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세계 무에타이 연맹이 발표했다. 여성 세계 랭킹 1위 올리비아 잭슨. 방콕. 어느 날 모토크로스 트랙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타던 거였다. 트랙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프랑스 영화 캐스팅 감독이었다. 직접 스턴트하는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오디션을 봤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넘어지고 맞고 쓰러졌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스턴트는 무에타이랑 달랐다. 상대가 없고 카메라가 있었다. 멈출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묘하게 비슷한 것도 있었다. 몸을 던지는 건 똑같았다. 다치는 것도 똑같았다. 그녀는 더 하고 싶었다. 글러브를 끼웠다. 상대 남자가 패드를 들었다. 올리비아가 쳤다. 오른손, 왼손, 발이 올라갔다. 패드가 흔들렸다. 남자가 뒤로 밀렸다. 맨손으로 바꿨다. 남자 둘이 달려들었다. 막았다. 쳤다. 손목을 잡았다. 팔을 꺾었다. 넘어갔다. 긴 봉을 들었다. 1대2였다. 상관없었다. 샌드백 앞에 섰다. 쳤다. 또 쳤다. 돌려찼다. 멈추지 않았다. 이게 올리비아였다. 폭발이 터진다. 퓨리오사가 그 속을 달린다. 올리비아였다. 우주선이 충돌한다. 네빌라가 적을 향해 돌진한다. 올리비아였다. 건물 위에서 뛰어내린다. 시속 200km. 바이크 위에서 묘기를 부렸다. 악당을 제압하고 쓰러뜨렸다. 카메라 앞에 선 건 세계적인 여배우들이었다. 실제로 맞고 뛰고 쓰러진 건 올리비아였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뼈가 부딪히는 건 진짜였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진짜였다. 다음 날 멍이 드는 것도 진짜였다. 하지만 관객들은 몰랐다. 스턴트 우먼은 영화 크레딧에 나오지 않는다. 관객은 퓨리오사의 얼굴을 기억한다. 스칼렛 위치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 몸이 누구였는지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쳐도 다음날 현장에 나간다. 뼈가 부러지면 테이프를 감고 나간다. 멍이 들어도 나간다. 그게 이 일이었다. 링 위에서 맞고 카메라 앞에서 쓰러지고 다음날 또 현장에 나갔다. 그게 올리비아의 겉이었다. 올리비아의 속은 달랐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가만히 멈추어 숨만 바라봤다. 티베트 불교 명상이었다. 24살부터 시작했고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몸을 던지는 것과 가만히 앉아있는 것. 올리비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았다. 스크린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관객이 몰라도 괜찮았다. 그걸 알면서 이 일을 택했다. 나는 내 일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안이 왔다. 레지던트 이블, 밀라 요보비치 대여. 올리비아는 거절했다. 남아공 현장 임금이 낮았고
영국에는 이미 원더우먼이 기다리고 있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었다. 제작사가 조건을 올렸다. 그녀는 선택했다. 2015년 9월 5일 프리토리아 외곽. 아침부터 비가 왔다. 현장 스태프들은 장화를 신고 우비를 걸치고 있었다. 아무도 오늘 촬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올리비아도 그랬다. 그런데 촬영은 시작됐다. 격투씬 대신 바이크였다. 헬멧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었다. 밀라 요보비치가 맨 얼굴로 달리는 장면이었으니까. 연습을 2번 했다. 올리비아는 시속 70km로 달렸다. 크레인이 올라갔고 카메라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완벽했다. 3번째, 실제 촬영. 연습까지는 완벽했다. 감독이 더 극적인 그림을 원했기에 타이밍을 바꿨다. 1초만 더 기다렸다가 올리라고 했다. 그 지시가 올리비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심장이 빨라졌다. 손이 핸들을 잡았다. 엔진이 울부짖었다. 속도를 올렸다. 카메라가 올라가야 한다. 크레인이 움직였다. 올라가고 있었다. 늦었다. 올리비아는 그걸 봤다. 왼팔을 들어 마구려 했다. 시속 115km로 충돌. 왼팔이 카메라에 박혔다. 크레인이 얼굴을 때렸다. 몸이 공중을 튕겼다. 바이크가 도로를 긁으며 미끄러졌다. 올리비아가 날아가서 도로에 박혔다. 올리비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현장이 멈췄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컷을 외치지 않았다. 누군가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시속 115km에서 1초는 32m다. 구급차가 오는데 10분이 걸렸다. 현장 스태프 중 아무도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다. 올리비아의 세상이 꺼져버렸다. 17일이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코마를 유도했고 수술이 계속됐다. 깨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오토바이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 어둠 속 다리 위를 고속으로 끌려다녔다.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깨어나면 또 다른 꿈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어둡고 더 무거운. 매번 끝나지 않았다.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환각들이었다. 너무 생생해서 그게 현실인 줄 알았다. 17일 후 눈이 떠졌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이었다. 병원이었다. 그녀의 왼쪽이 비어 있었다. 왼팔이 없었다. 올리비아는 한참 천장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 데이브가 옆에 있었다. 올리비아가 코마에 빠진 날부터 자리를 지켰다. 올리비아가 먼저 말했다. 살아있네? 킥복싱을 다시 시작했다. 한 팔로. 처음엔 샌드백 앞에 서는 것도 힘들었다.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오른팔만으로 치면 몸이 돌아갔다. 넘어졌다. 한 번이 아니었다. 이 상태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말을 타고 수영을 했다. 자전거를 탔다. 만성 통증은 평생 간다고 했다. 매일 아침 바닥에 앉는다. 눈을 감고 숨만 바라본다. 24년째 해온 방식이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 속에서 숨쉬는 법은 몸이 알고 있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다. 그래도 매일 움직였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올리비아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왼팔이 절단된 자리에 올리비아는 무이신을 새겼다. 가위. 스스로 웃으며 새겼다. 얼굴 왼쪽에는 흉터가 남았다. 신경이 끊겨 표정이 절반만 움직였다. 영원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올리비아는 말했다. 내 옛날 얼굴이 그립다. 내 옛날 몸이 그립다. 내 옛날 삶이 그립다. 그래도 계속했다. 킥복싱도 말타기도 글쓰기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바꿨다. @올리비아 더 밴딧. 원암 밴딧. 한 팔의 무법자, 한 팔로, 반쪽 얼굴로. 올리비아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I've always been fit and in shape, but this was the fittest and the most in shape I've ever been, I think. When I first came out of the coma and I was in hospital, they had to first teach me to sit up. I had absolutely zero muscle left, zero.
And then slowly but surely you can move a little bit more, and then I'm walking up and down the hospital. And a big step was to take one step up the flight of steps and then go up a flight and down. My main focus was just to get strong at the time. Eventually I couldn't do anything when I had my arm because I had no freedom. The weight was just unbearable. So I couldn't train or do anything. Then as soon as I had my arm amputated, I decided I'm going back to training because training's always been a huge part of my life. And it's very important to get my balance back and just my sort of body recognition for myself. In the near future, my dream sounds pathetic, but my dream is to just feel normal.